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언젠가 한때 존경했던 한 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요즘 책들 말이에요. 사람을 너무 유약하게 만들지 않나요? 10권 중에서 5권이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이런 말만 하고 사람이 뭔가 의지를 불러일으킬 만하게 따끔한 충고 같은 것도 못해주고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전부 다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으란 얘기입니까? 싸워서 이겨야지요. 그 인터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는 것도 같아요. 물론 압니다.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이겨서 넘어가야 할 때도 있고 자신을 온 힘을 향해서 다그쳐야 할 때도 참 많죠.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그 다음은요? 뭐가 좋아지는 건데요? 라고 묻고 싶어졌습니다. 어렸을 적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회초리를 든 아버지도 있어야 하지만 아픈 종아리를 만지면서 우울해하고 있는 나를 가만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안아주는 어머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저는 책도 때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게다가 책을 읽는 건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때에도 그렇게 나를 다그쳐야 할까요? 힘만 내야 된다고,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고.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고단함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일상의 압박과 타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서 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책은 우리가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유난히 엄격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요.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제공하는 내용과 조언이 또 어떤 독자에게는 다소 직설적이거나 너무 단순화된 해결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의 가치는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고 일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엄마처럼 너그러운 친구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 살펴보고요.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안녕하기를. 힘겹다는 건 몸이나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말하죠.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얼 해도 진심으로 즐겁다는 기분이 들지 않고 아침부터 몸이 축축 처지는 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도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와 동떨어져서 외롭게만 느껴지는 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고 평생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에도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죠. 딱히 불행하지도 않고 남들 눈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에도 정작 자신은 매일매일 숨막히게 느껴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을 채우는 답답함, 자꾸만 반복되는 후회, 갑자기 덮쳐오는 불안과 초조, 어떻게 할 수 없는 짜증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힘겨움이 생각납니다. 이 책은 그런 힘겹고 고단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당신을 위해 썼습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하기를, 지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기를, 지치고 괴로운 순간에 자신을 최우선에 두기를 바라면서 당신의 고단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을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심리상담사로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올곧은 성품을 가진 사람, 자신이 힘들 때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다정한 사람,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노심초사하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힘겨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부담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책을 읽다가 힘들면 바로 책장을 덮어도 좋습니다. 지쳐버릴 정도로 지금껏 애쓰며 살아온 당신이 읽던 책을 도중에 덮고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성취니까요. 마음이 지칠 만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이 책만큼은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원하는 대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책을 읽을 기운조차 없다 싶을 때에는 그저 책을 한 손에 들고 책장을 팔랑팔랑 넘겨보십시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라봅니다. 휘둘리고 흔들리고. 부자와 당나귀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당나귀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한 행인이 당나귀에 타지 않고 걸어가다니 어리석기는 이라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행인이 나이든 아버지를 걸어가게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며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도 맞다며 당나귀에서 내려 아버지를 당나귀에 타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린 아들을 걸어가게 하고 자기만 타고 가다니 매정한 아비 같으니 라는 질책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함께 당나귀에 탔죠. 얼마쯤 더 가자 한 무리의 사내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조그만 당나귀 한 마리에 두 사람이 타다니 불쌍하기도 하지. 그렇게 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쓰러질 것이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당나귀를 들고 가시오. 이에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의 다리를 묶어서 기다란 막대기에 끼워 함께 짊어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 다리 위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고 떠들며 비웃었지요. 이에 놀란 당나귀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당나귀를 묶고 있던 끈이 끊어졌고 당나귀는 그대로 강물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두 다 들으려다가 당나귀를 잃고 만 것이죠. 이 우화에서 부자는 왜 행인들의 지적을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당나귀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정답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적이 합당할 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당나귀 등에 아무도 타지 않든 어린 아들만 타든 나이가 든 아버지만 타든 둘 다 타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항상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나만은 내 편이 되어서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노력해왔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하기 어색하다면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대단하지도 않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면서 자신의 노력을 부정하는 말을 멈추고 이건 잘했네. 여기까지는 해냈어. 라고 하면서 사실을 인정해 보는 겁니다. 자신이 해낸 것을 인정할 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점점 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만큼은 나에게 잘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은 날,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 언제나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고민하는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싶은 순간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지친 몸과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고민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빈둥거리기, 게임하기, 만화책 읽기, 유튜브 보기, 좋아하는 연예인의 영상 보기 등 회복을 위한 방법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평소에 매운 음식을 좋아하다가도 위가 아플 때에는 그런 음식에 당기지 않죠. 몸이 먼저 그런 음식을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넘치고 평소와 다르지 않을 때라면 뭘 해볼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기운을 얻겠지만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은 때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을까?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가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시나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왔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상태가 이어질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마음은 지금은 쉬어야 할 때다라는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긴급 명령입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어 라며 무리하거나 내가 해야 돼 라며 혼자서 일을 떠안는 당신에게 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로 바뀔 때까지 쉬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몸이 조금은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꾹 참고 계속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오고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조한 마음에 뭐든 해야 할 것 같은 때일수록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조할 때에는 자신 이외의 타인이나 다른 뭔가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몰라 울고 싶어지기도 하고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 같아서 불안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쉬지 못해서 당신에게 편히 쉬라고, 그래도 된다고 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 시간은 분명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할 리 없습니다. 지금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건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노력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애를 썼으니 피로해지는 것이지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몸을 많이 움직였을 때에만 피곤해지는 건 아니에요. 뭔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만큼이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라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에 대한 생각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우리의 뇌는 모르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 불쾌감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민의 대상이 수학이나 국어처럼 답이 정해진 문제라면 다행이지만 인간관계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라면 골치 아픈 일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데에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답을 찾아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고 있을 때에도, 멍하니 시간을 보낼 때에도,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보낼 때에도 피로해지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하다는 건 걱정거리나 고민거리가 많아 벅차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칠 정도로 성실하게 생각을 한 것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생각만 한 거지 실제로 바뀐 건 없잖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며 더더욱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지금껏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짊어지고 살아왔기 때문이겠지요. 분명 무슨 일이든 잘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엄청나게 애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현재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초조해진다면 필요한 순간에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으니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한 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조금씩 익숙해져 보십시오. 지금껏 부담감을 안고 쉴 틈 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마음 놓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 지금보다 힘차게 지낼 수 있는 날이 늘어날 겁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몸과 마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역으로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표정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일도 적지 않지요. 의학계에서는 억지로라도 웃는 편이 좋다.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의견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자기계발서, 유명인의 잡지 인터뷰, SNS 등에서도 웃음의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는 얼굴이 행복을 끌어당긴다. 즐겁지 않더라도 웃으면 기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운이 없어서 웃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웃지 않으니까 운이 없는 것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웃자. 이렇듯 웃음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웃고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일입니다. 웃음의 효과를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억지로 웃는다면 그건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 억지로 웃을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키지 않는 웃음을 짓다 보면 당신 마음에는 조금씩 상처가 날 겁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속이고 숨기는 동안 조금씩 우울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 웃다 보면 혼자 있을 때에는 전혀 웃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요.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얼굴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면 무엇을 위해 웃는지, 정말 즐거워서 웃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것일 뿐인지 나조차도 내 기분을 점점 알 수 없게 됩니다. 웃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어쨌든 웃음이란 본디 몸과 마음에 힘을 주니까요. 다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웃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웃는 얼굴은 자신을 위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지 않아.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멋진 일이죠. 하지만 나만 애쓰고 있잖아. 늘 손해보는 것 같아. 기껏 해주었더니 하고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불만이 짜증으로 바뀌고 짜증이 분노로 변하는 당신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죠. 나만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괴로움이 커지면 처음에 그 마음까지 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어도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성실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을 비난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아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으며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결국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컨디션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뭐든 다 떠안으려 한다면 몸과 마음의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되고 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뭔가를 하지 않는데 익숙하지 않아서일 따름이지요. 그러니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데에 조금씩 익숙해지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감당하기에 버거운 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일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치는 빤한데 주변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면 현재 어떤 일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아차린 후에 신경 쓰지 않기라는 일을 새로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니 더욱 피로해지겠지요. 당신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한 사람일수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후에 곧바로 행동하기보다 할지 말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차리더라도 하지 않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보여도 하지 말자 하고 미리 정해두면 할지 말지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불편해.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하다. 웬만하면 둘만 있는 건 피하고 싶다. 싫은 건 아닌데 좋지도 않다. 직감적으로 친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신경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한다. 행동이나 몸짓이 거북하다. 왠지 신경 쓰인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뭐지? 왠지 나랑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은근히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기분 탓으로 돌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덮어주려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 그러한 직감은 잘 맞는 편입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불편함이 머지않아 더는 못 참아 라는 큰 불편함으로 번져서 당신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함께 있으면 왠지 피곤해지는 사람에게는 뭔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른 채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왠지 피곤한 애는 어느새 너무 피곤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당신에게 피곤함을 유발하는 데에도 금방 지쳐버리는 자신을 탓하기 쉽습니다. 또한 은근히 거슬리는 말이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더욱 서슴없이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사소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상처를 용인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점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다쳐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기 전에 그러한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첫 만남에서 생긴 뭐지 하는 의문은 역시나 라는 확신으로 왠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위화감은 너무 불편해 라는 괴로움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다정한 사람일수록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고 매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그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내가 예민한 거야, 기분 탓이야 라며 불편함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느끼는 은근한 불편감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직감을 좀 더 믿어도 좋습니다. 도저히 나와는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어머님은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스스로에게는 아주 대단히 철저히 엄격한 분이세요. 몸이 아파도 병원 문턱을 넘지 않으십니다. 어지간해서는요. 아픈 거 싸워서 이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치 인생의 모든 시련은 부딪혀서 싸워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족 여행을 제안을 하면 야, 너는 가. 나는 싫어. 왜 길바닥에다 돈을 써? 나는 그런 거 이해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서 뭐 좋은 거를 먹거나 경험하는 데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세요. 먹는 건 그냥 배만 부르면 된다. 라고도 하십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가족 여행의 제안은 언제나 묵살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랑 저랑 둘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옆을 딱 지키면서 어떤 순간에도 어머니를 배신하지 않았고
온갖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었고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했던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한테 어머니는 좋은 거 먹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아름다운데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니 정말 처음으로 그런 친구가 있으면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지.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은 데 데려가 관광도 시켜주고 싶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어머니 몸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친구인데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저자가 책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나무님들 나를 보살펴 주세요. 자꾸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거 구경시켜주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Middle of the road, it's just a feeling of a distant melody unknown. I was doing fine, I minded my own business till the day you took me home. You came into my life like a sweet embrace, swept me off my feet and made me whole again. You came in my life, I wanna see your face. Never will I be the same again. Well, I thought I knew what life was all about. That song had already been sung. I was going on, still minding my own business. Never knew that life had just begun. You came into my life like a sweet embrace, swept me off my feet and made me whole again. You came in my life, I wanna see your face. Never will I be the same again. I wanna see your face again, oh let me see your face again. I'm far from being satisfied yet. I have to see your face again, oh let me see your face again, and take me to the place we first met. You came into my life like a sweet embrace, swept me off my feet and made me whole again. You came in my life, I wanna see your face. Never will I be the same again. Never will I be the same again.